반갑습니다. 되게 이번 117회 소방기술사 시험은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시험 보시고 편안하게 우리 명절 보내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들 미동학원에서는 미처 지금 강의실 여건도 그렇고 전반적인 상황에 의해서 좀 동영상으로 문제풀이를 재차할까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토요평가반의 스터디에서 1교시를 준비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4교시, 그다음에 우리 정구청 교수님하고 김길준 교수님, 우리 임정상 교수님이 많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뭐 설령 조금씩 답이 그게 답이냐 아니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논리가 맞냐 틀리냐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사 공부하는 방법, 또 논리, 또 가지고 있는 노하우, 책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전반적으로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셔야지 어느 책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어. 어떤 화제한 예를 들어서 NFPA에서 문제가 좀 나오고 있어. NFPA 다 봐야 되겠어. NFPA 전체 코드가 약 400여 개 되는데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꼭 틀리라 그러지도 않고요. 물론 저희들도 최근 개정되고 또 준비되고 또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계속 준비해 드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차피 기술사 시험은 31문제 중에 우리 몇 문제 보는 겁니까? 22문제 보는 거죠, 지금. 네. 1교시 10문제, 2교시 4문제, 3교시 4문제, 4교시 4문제. 그래서 총 22문제를 요즘은 좋은 게 각 문항별로 답을 주니까, 점수를 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채점하신 분들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썼을 때 점수가 얼마만큼 나와. 또 어떻게 안 나와, 잘 나와. 이런 분석이 바로바로 돼야지 앞으로 공부하는 데 좋지. 지금 계속 저희들이 정량화라고 하면 표시하는데 그 기술사가 정량화의 정점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나의 관점과 출제자의 관점, 또 채점자의 관점이 어떻게 틀린지 또는 같은지, 뭐 틀리다는 말은 좀 그러는데 좀 다르겠죠. 공학에서 뭐 틀리다 그런 말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은 성격이 다르고 내가 미처 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정리해야 될 건지 여기 계신 분들 잘 생각하시고 오늘 문제풀이 하는 것들은 답안 맞히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구나. 또 기출문제들은 철저히 분석해서 그 기출문제를 잘 간추려 가야 되겠구나. 제가 화이어 리더에 이런 말을 올려서 쉬운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입니다. 라고 드렸더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말씀 쓰셨어요. 기본 문제입니까? 중요 문제입니까? 중요한 문제가 기본 문제입니다. 아십니다. 중요한 문제가 기본 문제입니다. 건축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방화구역입니다. 그 방화구역이 모든 소방의 기본입니다. 소방에서 중요한 건요. 자동식 소화 설비입니다. 그 자동식 소화 설비에서 대표 주자는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기본 문제 자주 나왔어. 이게 기본 문제일까? 이게 중요한 문제일까? 아니요. 중요한 문제가 기본 문제. 기본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풀이하시면서 제가 뭐 연휴 때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조하시고 혹시 더 부족하시면은 뭐 당장 토요일 날 저희들 수업 진행하니까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다루겠지만 토요일 날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 좀 관심 있으시면은 뭐 오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들 강의실은 꽉 차긴 하는데 뭐 뒤에서 쳐서 듣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프리하게 들을 수 있는 반이니까 오셔가지고 경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15의 문제 좀 보시면은 뭐 앞에 개강 소식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 뭐 3월 16일 날, 그 다음에 3월 17일 날 정규반, 저는 정규반하고 저는 중현으로 정규반하고 토요일 날 정규반하고 토요일 오후반입니다. 15시 10분에서 21시 10분까지 여기는 정규반입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은 평가반을 진행합니다. 지금
요 평가반도 시간이 지금 15시 10분부터 21시 10분까지. 여기는 제가 주로 어떤 법규 암기하십시오. 이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 모든 건 다 메커니즘 위주로 또는 관련 시스템 위주로 많이 공부를 진행합니다. 여기는 다 메커니즘 위주로예요. 법 암기하십시오. 안 합니다. 정규반대 합격하려고 법을 암기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조금 천재가 아닌 이상, 뭐 우리나라 0.1%가 아닌 이상 지금 정규반대 법 암기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법 암기하고 가셔도 합격 못 하십니다. 미리 제가 이렇게 너무 단정짓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방기술사가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잘 이번 문제도 보시면은 어떤 기준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만 안 나옵니다. 그 기준과 부수적인 내용을 설명하시오.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암기해서 합격하겠다? 조금은 요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현장 실무적인 감각이 빠르고 현장 실무에 능하고 법 내용 암기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에 능하시면은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금해의 계산 문제는 세 문제 나왔는데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유도까지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네 문제 정도 되는데 그 CO2 자유유출에 대한 것은 이미 기출입니다. 기출. 똑같이 기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문제는 유사 문제, 또 한 문제는 완전히 응용 문제, 한 문제는 법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손 대셔서 잘 푸셨으면은 뭐 두 다리 뻗고 주무셔도 되고요. 그러지 않고 야 계산 문제 풀었는데 애매해, 힘들어 이러시면은 뭐 바로 또 공부 시작하셔야죠. 지금 당장 이렇게 나오면은 5월달 시험 118회 시험이 바로 100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현재 개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월 16일하고 개강일은 3월 16일 토요일하고 3월 17일 일요일날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제가 오전에 BNCS 과정으로 비환급 과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 토요일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나머지 일요반도 쭉 보시고 금해 시험 1교시부터 한번 간단하게 전체적인 총평 한번 하고요. 그리고 각 교시별로 제가 간단하게 1,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1교시 먼저 보시면은 주기율표상에서 1족 원소인 칼륨하고 나트륨 소화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더만 금수성 물질이냐 아니냐를 도 많이 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1종 분말소화약제하고 제2종 분말소화약제, 칼륨은 제2종 분말소화약제, 그 다음에 나트륨은 제1종 분말소화약제, 어떤 소화 메커니즘을 띠습니까? 이건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2번, 오개저장소 유분리장치. 원래는 제가 유증기 회수장치가 나올 줄 알고 그걸 준비했는데, 다음번에는 아마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개저장 탱크에서 유분리장치. 이거 쉽죠? 기름하고 물하고 어떻게 분리할 겁니까? 이게 있잖아요, 지금. 뭐 꼭 여기서는 오개 저장 탱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뭐 저희들 유분리장치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하 주차장에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하게 되면은 뭐 합니까, 지금? 유분리장치 설치해야 되겠죠, 지금. 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물하고 기름하고 어떻게 분리할 건지. 그 다음에 3번, 뉴턴의 운동법칙하고 점성법칙. 운동법칙은 1, 2, 3법칙. 1법칙은 관성의 법칙. 2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 3법칙은 작용 반작용 2법칙이 죄송합니다. 2법칙은 가속도 법칙. 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흑연화 현상하고 트래킹. 흑연화 현상하고 트래킹은 좀 다른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흑연화 현상은 절연체가 토치화되는 현상. 어떻게 해서 탄소화돼서 우리 흑연이 탄소되는 거죠. 탄소화돼서. 트래킹 현상은 두 극, 뭐 충전극도 좋고 전극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두 극에 달이 만들어지는 현상, 전로가 형성되는 현상 좀 다릅니다. 지금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법칙은 연력학 0법칙, 1법칙, 2법칙, 뭐 3법칙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0법칙은 열평형 법칙, 1법칙은 엔탈피 법칙, 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 3법칙은 우리 자연계에서는 절대 온도 0K에 이를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73도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법칙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6번 문제 ESFR 수원량 구하는 거. 우리 12 곱하기 60 곱하기 K 노트 10P 이렇게 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요 K 값을 알아야 그 안에 있는 별표에 있는 표를 알아야 구할 수 있는 방사 압력 P, 최소 방사 압력 P, 뭐 0.28 메가파스칼을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 못 풉니다, 이거. 그 다음에 건식별 워터컬러밍은 100회 때 이미 기출입니다. 원래는 플라잉 워터하고 워터컬러밍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저희들은 플라잉 워터는 좋은 놈, 워터컬러밍은 안 좋은 놈. 똑같이 물기둥은 똑같다. 근데 플라잉 워터는 물기둥이 매우 낮게 있는 놈, 매우 조금 있는 놈. 워터컬러밍은 상대적으로 기둥을 이루고 있는 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아마 100회 때 똑같은 기출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미의 분산 법칙을 이용한 감지기 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한참 전의 기출입니다. 초창기 때. 65회 때 기출입니다. 미의 분산 법칙은 빛은 입자와 파동을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입자 크기하고 빛이 입자 크기하고 파동이 같으면은 반사 최대. 그 다음에 입자 크기가 파동보다 더 크면은 흡수 최대. 파동이 입자 크기보다 더 크면은 우리 투과 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광전식 감지기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광전식 감지기. 우리는 광전식 감지기에는 스포트형, 분리형, 일체형. 그 다음에 요것도 비스무리한 게 우리 공기흡형 감지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열전현상. 9번 보시면은 열전현상. 여기도 마찬가지. 111회 때 나왔는데, 이거 뭐 응용이라고, 재백 효과가 나왔는데, 펠티 효과, 톰슨 효과, 이런 놈들. 응용이라고는, 기출문제 응용이라고는 하기는 그렇고, 신규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10번 문제. 이거 제가 처음에 풀이했던 거하고 조금 달리 지금 풀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감광계수라고 나와요. 감광계수가 0.3입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감광계수를 CS라고 표현했었는데, 감광계수를 우리는 CS라고 표현해서 감광계수, 그 다음에 단위는 인버스 이렇게 표현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이 CS는 감광계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식입니다라고 다시 표현할 겁니다. 여기는 연기 관리에 관한 기준이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식을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문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CSL은 콘스탄트 합니다. 여기 일정합니다. 보통 제가 처음에 우리 파이어리드에 답을 달아놨을 때는 이 식을 가지고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식에도 뭐 예를 들어서 0.3 곱하기 L은 얘가 8 줬습니다. 그래서 L은 약 26점 뭐라고 나왔습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이걸 요구하지 않았으면 이게 답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여기 조건에 자극성 연기라는 그런 조건을 또 줬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 건드셨으면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문제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은 요거 뭐는 112회 때 비슷한 문제가 뭐 그 안에 112회 때 2교시 때 나왔는데 그 안에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 안에 요소에서 불을 막는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건축물에서 방화 계획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방화 계획은 방화 구역을 계획할 건데 어떤 방향으로 방화 구역을 계획하시겠습니까? 이런 논리거든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거? 그런 것들 조금 잘 쓰시면 될 거. 이런 것들은 어떤 게 답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방화 구획 이거 써놓으신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방화 구획에 대한 개념을 써놓으시면 문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화 계획입니다. 계획. 잘 보시면은 그 방화 플랜을 어떻게 짤 거냐. 불을 막기 위해서 플랜을 어떻게 짜겠습니까? 이런 논리예요, 지금. 그 중에는 물론 방화구획도 들어가 있겠죠. 방화구획만 불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미 이 방화구획이랑 이미 화재가 나는 것을 가정합니다. 화재를 가정해서 더 이상 수평, 수직으로
화재 확산이 방지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는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이기는 이미 불이 난 걸 가정하고 있고요. 계획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점화원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가연물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내장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나서 방어구역에 대한 것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쓰실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NFPA 12에서 지적하는 이산화탄소의 적응성. 이산화탄소는 모든 소화작대에 다 적용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적용하지 못할 곳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청정 소화약제 적용 제외 대상,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적용 제외 대상. 여러 번 봐주셨죠? 그거 써주셨어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템포 스위치 설치 목적, 설치 기준, 그 다음에 설치 위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얘가 85회 때 한번 10점짜리로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 것들. 템포 스위치는 뭐 한 번 정도는 나올만 하구나라고 했는데 뭐 여지없이 나온 거니까 이따 답을 한번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2교시 보시면은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수리 계산 절차 중 다음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상당 길이가 뭐냐? 조도 계수 C가 뭐냐? 마찰 손실 계산 시 등가 길이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거 물어봤습니다, 지금. 요거 수리 계산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물론 수리 계산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우리가 말하는 파이프넷 가지고 수리 계산 적용 가능하다. 그때 상당 길이를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그 다음에 관의 조도는 어떻게 집어넣을 겁니까? 그게 바로 마찰 손실 계산 시 등가 길이 반영하는 방법.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물질한 MSDS 작성 대상 물질과 작성 항목. 코사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사 가이드. 코사 가이드에 정확히 MSDS의 작성 대상 물질과 작성 항목 쭉 나와 있고요. 작성 대상 물질은 단일 물질하고 혼합 물질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MSDS 대상에서 저는 보통 수업할 때 MSDS는 어떤 물질? 유해 화학 물질, 위험물, 모든 화학 물질은 다 MSDS가 필요하다. 하물며 샴푸, 세제 똑같습니다. 화학물질, 유해 화학물질. 우리 세제나 샴푸도 다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먹었을 때, 섭취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안으로,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주사를 했을 때, 주입을 했을 때. 근데 우리는 머리를 감거나 우리 기름 묻은 접시 또는 그릇을 닦을 때 주방 세제 많이 사용하죠. 똑같습니다. 다 MSDS 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뭘로?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관념적으로 암기하려고 그러면 암기 안 되십니다. 머리 감으시다가 샴푸 뒤에 뭐 있지?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제조사 어디 나와 있어? 안에 주성분은 뭐가 있어? 어떠어떠한 주의사항 해야 돼? 눈에 들어갔을 때는 맑은 물로 잘 헹궈주십시오. 흐르는 물에 헹궈주십시오. 눈을 절대 비비지 마십시오.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게 다 MSDS다라고 생활 속에서 찾아내시면은 굳이 뭐 이걸 암기해서 내가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또 하나는 MSDS의 작성 대상 물질은 우리 보통 물리적인 위험을 갖는 물질, 그 다음에 환경적 영향성을 갖는 물질, 인체에 영향을 주는 물질, 보통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나머지들은 여러분 계신 분들 한 번 정도 암기 노트 있었던 걸 쭉 쓰시면은 물론 뭐 25점 이렇게 맞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런 것들까지 암기하고 가면 암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암기하지 마시고 관념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설거지 한번 도와주시다가 또 사모님들은 설거지 한번 하시다가 세제에 대해 한번 보시라. 이게 지금 공부시라고요, 지금. 그 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안전관리 가이드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건 어디서 나와 있는 거냐? 화재보험협회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지금. 아마 필요하시면 제가 올려드릴 건데,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냐 그러면은, 올 1월 달에 방제신문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지금. 방제신문에 대해서 제가 방제신문을 쭉 스크랩해서 하는데, 여기 방제신문에 있다 보니까 한국 화재안전기준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화재안전기준이 바뀌었나? 그러고 봤더만, 저도 조금 무식하죠. 한국 화재보험협회에서 발간하는 한국 화재안전기준이라는 게 있어. 우리 국가에서 하는 건요. 국가화재안전기준이죠. NFSC는 국가화재안전기준이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놈은 한국화재안전기준이에요, 이거. 좀 광범위하긴 하는데, 그때 우리들 방제신문 같은 거에서 이미 이런 것들 다 소스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참 제가 방제신문에
고마워하죠. 저희들이 변화되는 소방 시스템 또는 변화되는 법규들 또는 관련 내용들 이런 것들을 방제신문에서 잘 정리해 주시니까 공부하실 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방제신문 보시고 스크랩 하십시오라고 하면 못합니다. 힘들어요. 못하는 것보다는 좀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이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하는 한국 화재 안전 기준 요 놈은 한국 화재보험협회에서예요. 협회 기준이고요. 국가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NFSC 소위 말하는 화재안전 기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정확히 국가 화재 안전 기준으로 표현됩니다. 지금 여기서 물어뜯는 이 내용, 이런 내용 새로 신설돼서 우리 KFS 여기 지금 412번에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얘는 법이 아닙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지키면은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보험료율 낮춰주겠죠. 왜? 좀 안전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이런 것들을 소방시설을 적용해 놓으면 좀 좋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화재보험협회에서 우리가 지금 우수 제품 인증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도 한 번 정도는 공부하십시오라고 하고 제가 항상 이야기 많이 드립니다. ESS 구성, 용량 및 이격 조건, 환기 성능 조건, 적용 소화 설비 어렵습니다. 뭐 어느 정도 그 언저리에서 우리 방재신문에 소방신문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언급하고 있어서 그 내용들 다 취합해서 잘라서 뭐 0.9m, 5m, 3m 이격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 좀 보셨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에 재현성능 평가 방법 중 핫스모크 테스트 이거 공부하시면서 혹시 도어팬 테스트하고 헷갈려서 잘못 써놓으신 분들도 종종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시험장에 있으면서 핫스모크 테스트 도어팬 테스트 얼마 전에 나왔는데 111회 때 도어팬 테스트 난 또 나왔네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도어팬 테스트가 아니라 핫스모크 테스트네. 핫스모크 테스트하고 콜드스모크 테스트하고 차이점은 부력을 만드냐 만들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너무 지금 여기 문제풀이에는 장황하게 써놨는데 그러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인공 부력 만들어서 적정 크기의 변성 알코올을 가지고 인공 부력 만들어서 거기에 색깔 있는 인공 연기 한번 보내보는 거죠. 보내봐서 그 연기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어디로 축적됩니까? 연기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제어설비를 돌렸을 때 제어설비는 유효하게 연기를 배출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 표현하는 거죠. 이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실제 현장 가서 핫스모크 테스트를 보시면 좀 단순하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가스계 약제 4가지 방법. 뭐 저울 달아볼 건지 아니면 방사능 측정해 볼 건지 뭐 소리로도 가능합니다. 소리.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열 변형 메타, 열 레벨 메타 열 받으면은 또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색깔 바뀌는 우리 시트지라고 그러죠. 그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피난요 승강기 설치 대상과 설치 기준. 과거에 우리 피난요 승강기에서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 몇 가지들만 건축법 시행령 91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규칙에는 있는데 법에가 없어요. 그 상위법에 뭐뭐 하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피난용 승강기를 건축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시행령에서 기본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적용하십시오라고 원래 2018년 10월 18일 날 개정되기 전에 다들 이 전체 내용 피난용 승강기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에 다 나와 있었어요. 요 30조 내용을 네 가지만 건축법 시행령으로 가져간 거예요. 지금 크게 뭐 완전히 법이 바뀌고 어떤 분들은 야 시행령에 법이 신설됐다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규칙에서 피난 방화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몇 가지 네 가지만 시행령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들은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따르십시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게 피난용 승강기가 많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피난용 승강기하고 비상용 승강기 앞으로도 또 기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문제점은 비상용 승강기는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한 대씩 계속 추가하는데 피난용 승강기는 승용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설치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저가 건축주라도 한 대만 설치하죠. 예,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100층 초고층 건축물에서 우리가 상주하는 인원은 보통 한 2만 명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2만 명. 보통 100층 정도 되면은, 연면적이 약 한 12만 정도? 12만 제곱미터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2만에서 한 15만 사이. 100층 정도 되면은. 그래서, 요 피난용 승강기가 중요해서 나옵니다라고 하고요.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피난용 승강기하고 비상용 승강기 좀 준비 좀 비교 좀 잘 해 놓으십시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3교시 보시면은 속분기 시스템 이펙트. 시스템 이펙트는 마찰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손실을 유발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유효거리 이상 뛰면은 그만큼 회복됩니다. 그 손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유효거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줬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시스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 대부분 뭐 시스템 이펙트는 손실에 대한 거겠죠. 만약에 손실이 없으면 뭐 이런 개념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효율도 마찬가지요. 손실이 없으면 효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되시죠 이거? 시스템 이펙트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손실을 유발하는데 이런 손실이 유발하는 요소들은 뭐가 있어? 근데 이런 손실을 유발되는 것을 조금 더 완화시켜 감소시키려면 유효거리 이상 띄우십시오라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아까 우리 조금 이따가 우리 3교시 때 우리 정구청 교수님이 다 이야기해 주실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유효거리 개념이 나와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축전지 용량 환산 계수 결정하는 영향인자 다죠. 다 축전지는 제일 중요한 게 온도, 그 다음에 우리 셀 용량, 셀 크기, 그 다음에 셀 수, 그 다음에 최대 허용 종지 전압, 이거 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축전지 용량 산정하는 그 요소들이 다 영향 요소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 이거 모르시면은 엉뚱한 다리 됐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용량 환산 계수를 결정하는 영향인자에 대해 쓰시오. 이 말이 뭐냐? 축전지 용량 환산하는 방법 설명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그리고 성능위주 설계에 대해서 다음에 대해 설명하시오. 성능위주 설계 목적 대상. 뭐 성능위주 설계 목적 뭐 하겠습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들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을 가진 건축물은 지금에 가지고 있는 소방법, 다른 말로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설계하면은 그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중앙기술심의위원회하고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성능설계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성능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위험이 높은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성능을 확보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목적이고요. 대상은 성능설계 대상. 그대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적용 기준에서 인명안전 기준하고 피난 가능 시간 A셋과 R셋을 가지고 피난 유효성을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논리예요, 지금. 이것도 아마 굳이 책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설계 및 시공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NFPA 13에서 정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연결 송수구의 배관 연결 방식을 도시화에 설명하고 국내 기준과 비교하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NFPA 물론 제가 모른다고 그래서 답 안 줄 겁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3교시 때 우리 정구청 교수님이 해 주실 건데 그런 내용까지 다 알아야 됩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결 송수구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조금은 나쁩니다. 왜? 너무 구석등에 갖다 놓으니까요. 안 보이는 곳에 갖다 놓으니까. 이런 거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은 NFPA 13하고 비교해서 설명하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5번 화재 안전 기준에 적용해야 될 지하구의 기준 및 지하 공간, 화재 특성, 소방 대책을 설명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83회 때 기출입니다. 이거 83회 때 기출. 여기 아현동 화재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아현동 화재는 통신구 화재죠. 정확히 지하구는 아니고요. 통신구 화재에 대한 것들인데 그런 지하구나 통신구나 다 똑같은 것들이죠. 이거 전력구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나와 있네요. 소방대책은
일단은 감지 빨리 하고 그리고 나서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 쓰자. 그리고 현재 최근에 강화액 소화 시스템 2번 연속 나왔죠. 2번. 한 번 건너서 114, 그다음에 115 건너고 116 이렇게 나왔죠. 강화액 소화 설비, 소화대책까지 써주면 좋겠고요. 물론 지하고니까 미분무 써도 문제없다. 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기 써도 문제없다. 왜? 지하고는 개구부가 없으니까. 미분무 소화 설비하고 가스기는 매우 유소한 소화 특성을 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갖춰야 될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 그 공간의 중요성은 바로 개구부에 있다. 또 환기장치의 인타락에 있다. 이런 내용들 나중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6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오류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에 설명하시오. 오류 위험물에 대해서 한번 나올 거라고 했더만 이거 나왔네요. 좀 어렵게 나왔네요 지금.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 등급, 저장 및 취급 방법, 위험물 혼재 기준. 저장 및 취급 방법하고 위험물 혼재 기준을 잘 합니다. 그 다음에 성질도 뭐 알고요. 품명도 뭐 어느 정도 알고, 위험 등급도 얘는 다 뭐 1등급 또는 2등급이겠죠 이거. 위험 1, 2, 3등급으로 나누니까. 그 다음에 지정수량은 뭐 한 50kg 정도 되겠죠. 위험하니까. 더 위험한 놈은 10kg 되겠죠.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잘 암기가 안 돼 있어도 저 오류 위험은 폭발물이니까 위험한 놈이네. 기본은 위험 1, 2등급에 나누겠다. 전체적인 것은 1등급, 기타 물질은 2등급. 그 다음에 키로로 예를 들어서 50kg, 300kg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 문제는 히드록시가민이 1000kg을 취급하는데 제조소의 안전거리 산정하시오. 모른다. 다른 거 고를 거 없으면 이거 고를 건데 나중에 제가 좀 이따가 저 같으면 몇 번 고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4교시 보시면 1번 NFPA 12에서 제시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서 소화약제 자유 방출 시간 요거 87의 기출 똑같습니다. 87의 기출 똑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2번 다음 조건에서 위험 면적 계산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한번 올려놓은 이유가 있어서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크게 원래 이렇게 지금 맨 1번하고 2번 병렬로 놓고 그 다음에 책 보십시오. 그 다음에 3번하고 A3번, A6번 병렬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A3과 A4가 A36과 A4는 직렬입니다. 그 다음에 A5와 A4, 3, 6이 병렬입니다. 그럼 여기는 A4, A5, 3, 4, 6과 A1, 2는 직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맨 끝에 A1과 A2는 일단 병렬로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A3, A6 병렬로 한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 A36과 A4 직렬로 계산 한번 하고 A4, 3, 6과 A5는 병렬로 계산 한번 하고 최종 A5, A5, 4, 3, 6과 A1, 2는 직렬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나중에 이거에 지금 A1과 A2의 면적이 누설 면적이 여기에 있는 A3, A6, A4, A5의 누설 면적보다 더 커요. 이 A1과 A2에 있는 그 실에는 과학 안 걸립니다. 이거. 여기 A5, A4, A6, A3 여기에 누설 면적 계산하면은 약 0.4 정도 나와, 0.47 정도 나와요. 그리고 A1과 A2는 0.5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새는 양이 크게 따져서 여기가 0.4가 세. 나가는 계고분은 0.5예요. 여기 과학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린다고요. 대기야. 그럼 여기에 누설 틈새를 0.4 미만으로 줬어야죠. 논리가 이런 논리가 나와요, 지금. 실 있으나만 하라고요. 대공간인데. 이런 논리가 나와요, 지금. 그 다음에 3번. 스프링클러에 균이나 살점 밀도를 제외하는 세 가지 콜드 솔더링은 헤드에다 물 부어버리는 거. 그냥 위에서 그냥 다단 배열해 놓으면 1단과 2단 배열해 놓으면 실링제트 플로우 위에서 상단에 있는 헤드가 먼저 작동됩니다. 어디에서? 렉 창고,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했을 때 일반적인 특수가연물은 4m마다 그 다음에 일반 가연물은 6m마다 설치합니다. 13m에서 2단으로 설치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m, 렉창고가 10m니까 표준형 스프링클러를 일반 가연물을 제작해서 6m로 2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불라면은 아랫단에 있는 놈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윗단에 있는 놈이 실링제트 플루에서 헤드가 작동되면 여기에 떨어진 물방울은 그대로 하단에 있는
헤드에 가열부를 적셔버리겠죠. 이런 것들을 콜드 솔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또 하나는 스피킹. 스피킹은 실링게트 프로가 진행되는데 방향식 제대로 그릴까요? 화재가 나서 여기에 축적되고 여기에 축적되고 불은 여기에 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작동된 놈이 여기에 있는 부력과 주변의 열기류에 의해서 작동돼서 부력과 물방울이 여기에 있는 헤드를 헤드 적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운데 있는 헤드가 작동돼서 이렇게 살충 패턴을 가지고 여기 화재를 제어 진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작동돼야 될 놈은 안 작동되고 옆에 있는 놈이 하나씩 건너뛰어서 작동되더라. 이게 스피킹입니다. 스피킹에 대한 문제점들은 바로 미경계지역 유발입니다. 미경계지역 유발. 이런 개념이 없으면 스피킹이 왜 공부하는지, 콜드 솔더링을 왜 공부하는지, 여기에 있는 섀도우 이펙트를 왜 공부하는지 모른다고요, 이거. 이런 것들이 문제시 되니까 미경계 지역이 발생됩니다. 그 미경계 지역에 의해서 화재 제어 진압이 곤란합니다. 이런 논리예요, 지금. 이런 걸 알고 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 섀도우 이펙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섀도우 이펙트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그림자는 누굽니까? 나에 대한 그림자죠, 나에 대한 그림자. 나에 대한 그림자에 의해서 음영이 지더라. 그 음영은 다른 말로 미경계 지역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림자는 음영이죠, 지금. 요 음영을 다른 말로 미경계 지역입니다. 라고 해요, 지금. 대선한데요. 그림자가, 옆집 그림자가 아니라 내 그림자에 의해서 미경계 지역 유발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이게 콜드 솔더링이 뭔지, 그 다음에 스피킹이 뭔지, 그 다음에 파이프 섀도우 이펙트가 뭔지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지금. 그 다음에 4번.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설치 기준에 대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죠. 전기설비, 소화설비, 법 내용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법 내용.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 법 내용 그대로 쓰십시오. 5번.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 난연 성능 기준. 불연제, 중불연제, 난연제 성능 기준 써보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도 85회 때 기출입니다. 기출. 그 다음에 연료전지 종류와 특성 및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연료전지는 다 수소를 연료를 가지고 산소하고 만나서 H2O 되면은 이때 만드는 게 전력 플러스 우리 온수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 전력을 우리는 연료전지로 사용합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요 수소를 만드는 요 시스템이 뭡니까? 라고 해서 보통 수소하고 또 하나는 탄소도 사용합니다. 하나는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지금에는 다 수소 만듭니다. 수소. 이 수소를 가지고 어떤 작용을 위해서 수소를 축출할 건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연료전지의 종류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사교시 때 한번 쭉 보시고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다음 장에 넘기시면 5페이지에 117회 기출응용 신규 문제 분석 기출문제는 한 10문제 똑같은 문제 그 10문제 나왔습니다. 응용 문제는 기출 플러스 조금 더 추가되는 문제들 기출 하나에 추가되는 거 2개들 또는 기출 하나에 추가된 거 하나씩 이렇게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응용이라고 표현하고요. 기본적으로 10문제 그 다음에 신규 문제 아예 새로운 문제들 10문제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기출문제하고 응용 문제만 잘 공부하셔도 뭐 크게 무리 없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의 난이도도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어렵지도 않고 또 너무 쉽지도 않고 제가 이게 중2라고 써놨는데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한테 문제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면 저는 중3 정도 주고 싶어요. 중3 아주 어렵진 않고 왜 저는 많은 내용들을 들어봐서 어느 정도는 버무릴 수가 있어요. 문제를.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워스러워 느끼고 있고 또는 조금 쉽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글쎄 이거 한번 점수 나와보면 아시겠습니다. 이거 정말 쉬운지 안 쉬운지는. 문제 패턴을 보면은 다음 장에 넘기시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연소에서는 제가 그냥 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 문제 연소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방재는 4문제, 가스화재 가스폭발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4문제, 여지없이 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좀 어렵게 많이 나왔습니다. 위험물은. 위험물은 대부분 다 법이기 때문에 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 콕 집에서 뭐 걸리면 좋고 안 걸리고 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조금.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뭐 소방기술사들도 위험물 관련돼서 지금 위험물 제조 시설 등, 개조 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소방점검도 합시다. 그 다음에 기술사들이 소방기술사가 또는 소방기술자가 설계합시다.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소방시설에 대해서. 근데 그거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위험물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다음번에도 위험물은 항상 위험한 물질이 위험물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항상 많이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는 안 나왔고요 지금. 그 다음에 소방기계에서 13문제 좀 많이 나왔네요 지금. 소방기계에서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물어보는 게 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소방전기에서 마찬가지 기본 메커니즘을 물어보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1교시부터 보면은 만약에 이제 저한테 당신 시험 보러 갔으면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8번, 그 다음에 9번, 10번도 만약에 저 같으면 저는 CSL로 아마 10번 풀었을 겁니다. 그럼 틀렸겠죠, 이제. 그 다음에 11번, 그 다음에 12번, 그 다음에 13번. 제가 모르는 문제는 6번하고 6번, 그 다음에 10번. 요 2개 정도. 나머지들은 다 골라서 어떤 거 쓸 건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저거 시험장에 가서 6번만 잘 모르고 나머지 13문제 중에 12문제라서 야 어떤 거 쓰지? 그래 확실한 점수 10점 맞아볼까? 그래서 CSL 썼는데 빵점 맞을 것 같았어요. 그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1교시에는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교시 보시면은 수리개선 절차 중 상당 길이, 그 다음에 MSDS, 그 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 여기는 세모입니다. 3번은 세모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하스목 테스트 잘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액화 네발 메탄, 액화 가스계에서 레벨 측정하는 방법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피난효 승각 저기준입니다. 피난효 승각이 세모입니다. 그럼 저는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5번 골랐겠죠. 피난효 승각이 오버아웃으로 대충을 알고 있어요. 그 피난효 승각을 어떻게 설치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관리 감독하는 것들 가서 계속해서 보고 또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어바웃으로 쓰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승강창, 승강로, 그 다음에 승강 기계실, 그 다음에 AV 전원 이렇게 쓸 거니까요. 이런 내용들 큰 키워드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집어넣어 쓸 거니까 저 같으면은 접니다. 저는 1번, 2번, 4번, 5번 고릅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3교시. 3교시에는 시스템 이펙트 저는 뭐 기본 기계 설비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시스템 이펙트. 송풍기가 시스템에 따라서 송풍기가 어떤 손실을 가져옵니까? 그래서 그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만회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뭐. 그럼 손실은 덕트의 크기, 형태, 연결 방법, 그 다음에 접합 방법, 그 다음에 플랜치, 이런 것들, 이런 영향을 받는데 그런 것들을 다 조금이라도 덜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거나 완만하게 설치하겠다. 또 일정한 직선거리, 유효 직선거리를 주겠다. 이런 논리. 이거 공부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축전지 용량 환산 계수 결정하는 방법, 축전지 용량 산출 순서를 하니까 그 산출 순서 쓰고 그 순서 안에 있는 놈들이 다 영향 요소입니다. 라고 쓸 겁니다. 바로 골랐겠죠. 그 다음에 3번. 성능 위주 설계 목적 및 대상, 그 다음에 시나리오 적용해서 임명한의 기준하고 피난 가능 시간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 계속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저 골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안 고릅니다. NFP 13에서 스프링클러 연결 성수구 배관 연결 방식을 도시 못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화재 안전 기준에 적용해야 하는 지하구의 기준 및 지하 공간, 화재 특성, 소방 대책 반드시 골랐겠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6번 문제 세모입니다. 6번 문제는 1, 2, 3은 알겠는데 4를 잘 모르겠어. 그럼 저는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5번. 1번, 2번, 3번, 5번. 이렇게 적용하면 제가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교시 보시면은 NFP 13 자유유출 바로 알겠죠 뭐. 자유유출은 EX는 100-2분의 100. 우리 다른 기술사 교수님께서 이것도 유도하시더라고요 지금. 저도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NFPA 12에서는 그냥 이게 실험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라고 주어지거든요. 주어집니다. 뭐 굳이 뭐 저희들이 이 시까지 유도해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니까 NFPA 12에 따르니까 이런 식이 주어져서 이놈 가지고 X값 계산할 수 있습니다. X값은 2.303 로그 100-2분의 100으로 표현하고요. 그때 S분의 1 이놈 선형상수로 방호 공간에 선형상수 S는 K1 플러스 K2 T로 표현합니다. 이 T는 방호 공간의 온도입니다. 방호 공간의 온도. 그래서 방호 공간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S값이 커집니다. S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약재량은 작아집니다.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S값이 작아집니다. S값이 작아지면 약재량은 커집니다. 겨울철에 좀 조심하십시오. 근데 그런 개념도 조금은 어불성설합니다. 불 나는데 마이너스 10도에서 불 났습니다. 불 나서 화재 감지기가 작동했을 때는 이미 최소 70도 넘어갑니다. 지금. 물론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더라도 최소 50도 이상 넘어갑니다. 그런 개념. 우리는 설계는 20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CO2는 뭐 0도씨, 30도씨 기준으로 하긴 합니다. 겨울철에 0도씨, 얘는 30도씨. 청정은 기본 20도. 이게 CO2 문제니까 0도씨, 10도씨, 30도씨래요. 이렇게 적용합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C값, 설계 농도는 요 설계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가격이 커집니다.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약재량이 많아집니다.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약재량은 작아집니다. 이 식 쓰시고 이 C에 대해서 그 다음에 S에 대해서 S는 이게 K1, K2, T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거 이런 문제들 당연히 고르겠죠. 이거 이원 문제, 유효 누설 면적 이것도 고릅니다. 지금 이게 부속실입니다. 부속실이겠죠. 정확히. 그 다음에 3번 콜드 솔더링, 스피킹, 그 다음에 파이프 섀도우 이펙트 당연히 올랐겠죠. 그 다음에 4번 안 고릅니다. 공부 안 했으니까요. 5번 성능 기준 당연히 골랐겠죠. 6번 연료전지의 종류, 특성, 장단점 고를까 말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럼 저는 1번, 2번, 3번, 5번 또는 6번 이렇게 고릅니다. 결론은 제가 가만히 보시면 저는 1교시에 어쨌든 CSL은 K다. 이게 별로 틀렸지만 저는 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1교시에 12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고 2교시도 마찬가지 5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3교시도 5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4교시도 5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문제, 세 문제 중에 2문제는 알고 한 문제는 잘 모르겠고 그게 한 문제는 완전히 몰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하고 채점자하고 뜻이 통했는가 통하지 않았는가 이거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 채점자하고 뜻이 통했다는 건 뭐냐? 공학적으로 우리 아바타 보셨죠? 아바타. 공학적으로 링크가 되냐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보통은 뭐 어떤 이야기하고 그러면 조금은 뭐 저도 그러는데 이게 자꾸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게 맞아 나도 저 생각했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그분들하고 공학적인 이런 생각이 링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하려고 또 뭐 저는 어차피 지금 학원에 이러고 몸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제하신 분들하고 같이 링크를 맞추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계신 분들 뭐 크게 시험이 어렵습니까? 순수하게 저 기준만 봐서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중상 이상은 한다. 이런 논리고요. 조금 쉬셨다가 저하고 같이 1, 2교시 한번 문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5분만 쉬겠습니다.